요즘 60대, 70대가 무너지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건강이 먼저일 것 같죠? 아니에요. 돈이 먼저일 것 같죠?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너지면 돈이 새고요. 돈이 새면 건강까지 무너져요. 세 개가 따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한 줄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를 모르면요. 아무리 준비해도 무너져요. 돈 모아도 소용없고요. 건강 챙겨도 버티기 어려워요. 순서가 틀리면 그래요. 오늘은 이 순서대로 무너진 분들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를 알고 버틴 분들도요. 박영순 씨는 올해 68세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죠. 남편이랑 둘이 작은 가게 하다가 65세에 정리하고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조용히 지냈어요. 아침에 공원 산책하고요. 점심 먹고 TV 보고요. 저녁에는 남편이랑 동네 한 바퀴 돌았거든요. 건강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큰 병 없이 잘 지냈습니다.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었어요. 문제는 작년 가을에 시작됐어요. 속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밥 먹으면 더부룩한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았어요. 두 달이 지나니까 더 심해졌거든요. 점점 밥맛이 없어졌어요. 체중도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얼굴도 좀 헬쑥해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눈치챘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병원 가봐. 영순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말하니까요. 그래,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요.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갔잖아요. 접수하고 기다리면 됐거든요. 이름 부르면 들어가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앱으로 예약하래요. 영순 씨는 스마트폰 있어요. 근데 카톡이랑 전화만 하거든요. 앱 설치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녀한테 물어볼까 했어요. 근데 애들 다 바쁘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했어요. 직접 예약하려고요. 예약 앱으로 해주세요. 전화 예약은 한 달 뒤에나 가능해요. 한 달이에요. 속 불편한데 한 달을 기다리래요. 영순 씨는 그냥 기다렸어요. 앱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요. 다른 방법을 몰랐거든요. 한 달 동안 속은 계속 안 좋았어요. 밥은 점점 더 못 먹었고요. 그냥 참았습니다. 한 달 뒤에 드디어 병원 갔죠. 검사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제 오셨어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위에 종양이 있었거든요. 아직 초기였는데 한 달 사이에 좀 커진 거예요. 수술해야 했어요. 항암도 해야 했고요. 만약 한 달 전에 왔으면 내시경으로 간단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입원도 이틀이면 됐거든요. 근데 늦어지는 바람에 큰 수술 받았죠. 입원 2주하고 항암 3개월 받았어요. 비용 얘기할게요. 처음 예상은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결국 6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영순 씨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앱을 몰랐을 뿐이에요. 전화 예약이 한 달 뒤라서 기다린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 한 달이요. 수술 크기를 바꿨고요. 치료비를 3배로 만들었습니다. 영순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파서 이렇게 된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병원을 못 가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요즘 노후가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예요. 병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세상이랑 연결이 끊기는 게 먼저입니다. 이번엔 김종수 씨 이야기예요. 올해 71세, 혼자 사는 남성분입니다. 종수 씨는 4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어요. 기계 다루는 일이었거든요.
63세에 퇴직하고 지금은 연금으로 살고 있어요. 국민연금 98만 원 나와요. 많지 않죠. 근데 혼자 살다 보니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월세 35만 원 내고요. 공과금 내고 밥 해 먹으면 빠듯하긴 해도 지낼만 했어요. 가끔 모자라면 적금 조금씩 깨서 썼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어요. 문제는 종수 씨가 뭘 몰랐냐면요.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동네 복지관 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복지 상담을 받았거든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어르신, 통신비 감면 받고 계세요? 통신비요? 그게 뭔데요? 종수 씨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기초연금 받는 65세 이상이면요. 통신비 월 1만 1천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안 하면 그냥 전액 내는 겁니다. 종수 씨는 6년 동안 몰랐어요. 1만 1천 원 곱하기 72개월이면요. 약 80만 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사가 또 물었어요. 난방비 지원은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셨어요? 그건 또 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65세 이상이면요. 겨울마다 난방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매년 신청해야 하거든요. 종수 씨는 해당이 안 됐지만요. 다른 건 해당됐습니다. 어르신, 주거급여는요? 주거급여요? 종수 씨는 월세 35만 원 내고 있었거든요. 소득 기준 맞으면 주거급여로 월 1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한숨을 쉬더래요. 어르신, 이런 거 다 복지로 앱에 나와요. 복지로요? 네,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다 알려줘요. 종수 씨는 그런 앱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상담사가 보여줬습니다. 복지로 앱 깔면요. 맞춤형 급여 안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앱을 깔아야 해요. 그 다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고요. 거기서 본인 정보 입력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종수 씨는 스마트폰 있어요. 근데 앱 설치 자체를 못 하거든요. 공동인증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상담사가 도와줘서 그날 다 신청했어요. 통신비 감면도 하고요. 주거급여도 신청했습니다. 근데 종수 씨는 그날 집에 가면서 계산해 봤어요. 통신비 6년이면 80만 원. 주거급여 몇 년이면 수백만 원. 다 합치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꽤 됐거든요. 그 돈 대신 종수 씨가 뭘 했냐면요. 적금을 깼어요. 생활비 모자랄 때마다 조금씩 뺐었거든요. 퇴직할 때 적금 3천만 원 들어놔 썼어요. 근데 6년 사이에 절반 넘게 없어졌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아서요. 가지고 있던 돈을 쓴 거예요. 종수 씨가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정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복지로 앱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앱에 접근을 못한 거예요. 종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아서 힘들었던 거야. 영순 씨는 병원 못 가서 치료비가 3배 됐죠. 종수 씨는 복지 앱 못 써서 적금이 절반 났어요. 둘 다 똑같아요. 연결이 먼저 끊겼고요. 그 다음에 돈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이정희 씨 이야기예요. 올해 74세, 남편이랑 둘이 사는 분입니다. 정희 씨 부부는 평생 자영업 했어요. 작은 식당 운영하다가 70세에 정리했거든요. 그때 모아둔 돈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둘이 합쳐서 1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거기에 기초연금 60만 원 더하면 월 190만 원이었거든요. 넉넉하진 않아도 둘이 살기엔 괜찮았어요. 아파트 월세 45만 원 내고요. 공과금에 생활비 하면 빠듯하게 맞았습니다.
저축해둔 1억 2천은 비상금으로 놔뒀어요. 큰일 나면 쓰자. 부부가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4년을 잘 지냈어요. 그러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거든요. 119 불러서 응급실 갔고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왼쪽 몸을 못 쓰게 됐어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화장실도 못 가거든요. 병원에서 말했어요. 재활치료 오래 받으셔야 해요. 요양병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부터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근데 가격을 듣고 놀랐습니다. 요양병원비가 월 150만 원이었거든요. 간병인까지 쓰면 250만 원이에요. 정희 씨는 간병인 안 쓰기로 했어요. 본인이 직접 간병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150만 원은 내야 했습니다. 월 수입이 190만 원인데 병원비가 150만 원이에요. 남는 돈 40만 원으로 월세 45만 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결국 저축을 깼어요. 매달 50만 원씩 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정희 씨가 매일 요양병원 갔다 오니까요. 교통비가 나가더라고요. 버스비, 택시비, 밥값까지 하면 월 30만 원은 더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 기저귀값, 물티슈값,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안 주는 건 다 사야 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다시 계산해 봤어요. 병원비 150만 원, 월세 45만 원, 교통비랑 잡비 30만 원, 최소한의 생활비 40만 원. 합치면 265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은 190만 원이니까 매달 75만 원씩 마이너스였어요. 정희 씨는 1년을 버텼어요. 75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면 9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초기 병원비, 검사비, 이런저런 비용 더하면요. 1년 만에 1,5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1억 2천만 원 있던 저축이요. 1년 만에 1억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정희 씨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 속도면 몇 년 버틸 수 있을까? 5년? 6년? 남편이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요. 본인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는데요.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정혜 씨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축을 적게 해서? 아니에요. 1억 2천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문제는 돈이 한꺼번에 나간 거예요. 매달 75만 원씩 새는데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정희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었어. 근데 나가는 속도를 몰랐어. 이렇게 빨리 없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 영순 씨는 연결 끊겨서 치료비가 커졌죠. 종수 씨는 연결 끊겨서 받을 돈을 못 받았고요. 정희 씨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돈이 한꺼번에 새기 시작하니까요. 아무리 모아놔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박상호 씨 이야기예요. 올해 69세, 아내랑 둘이 사는 분입니다. 상호 씨는 앞에 분들이랑 좀 달랐어요. 준비를 잘해둔 편이었거든요. 스마트폰도 잘 썼어요. 복지로 앱도 깔아놨고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했습니다. 연결이 끊기지 않았던 거예요. 돈도 괜찮았어요.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요. 퇴직금이랑 저축 합쳐서 2억 가까이 있었거든요. 국민연금도 월 150만 원 나왔습니다. 아내랑 둘이 계획도 세웠어요. 70대까지는 여행 다니고 80대부터 조심하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상호 씨는 자신 있었어요. 건강도 나쁘지 않았고요. 운동도 가끔 했으니까요. 문제는 작년 겨울에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요.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전날 아내가 물 청소를 했거든요.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어요. 엉덩이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순간 엄청 아팠어요. 근데 참을 만하더래요.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일어나려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거든요. 119 불렀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요. 고관절 골절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수술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활을 해야 하는데요. 상호 씨가 의욕이 없더래요. 아파서 못하겠어. 내일 할게. 그러다 보니 재활 시기를 놓쳤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요. 걷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거든요. 근육이 빠지니까 다리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결국 지팡이 없이는 못 걷게 됐습니다. 집에서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요. 계단은 아예 못 내려갔거든요. 아내 혼자 감당이 안 됐어요. 결국 요양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호 씨는 펑펑 울었대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낙상 한 번에 이렇게 되다니. 지금 상호 씨는 요양원에 있어요. 아내가 매일 면회 오고요. 재활 치료받고 있지만 회복이 더디다고 합니다. 상호 씨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연결은 잘 돼 있었어요. 돈도 충분했고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빠졌던 거예요. 몸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거요. 낙상 한 번이에요. 겨우 한 번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통계가 있어요. 65세 이상 낙상 사고 중에서요. 고관절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20%가 넘어요. 살아도 절반 이상이 예전처럼 못 걷습니다. 상호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 알았어. 근데 지키는 방법을 몰랐어. 운동 가끔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 영순 씨는 연결이 끊겨서 무너졌죠. 종수 씨는 연결이 끊겨서 돈을 못 받았고요. 정희 씨는 돈이 한꺼번에 새면서 무너졌어요. 상호 씨는 다 됐었어요. 연결도 되고 돈도 있었는데요. 건강이 한 번에 무너지니까 다 소용없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최영자 씨와 남편 이야기입니다. 영자 씨는 올해 72세예요. 남편은 75세고요. 둘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이 부부도 다른 분들이랑 상황이 비슷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62세에 퇴직했고요. 퇴직금이랑 저축 합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국민연금은 둘이 합쳐서 1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재산이 많진 않아서 기초연금도 일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지금까지 괜찮아요. 5년째 안정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저축도 거의 안 깨고 버티고 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영자 씨 부부는 퇴직하고 나서 동네 복지관에 다녔어요. 거기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거든요. 처음엔 귀찮았대요.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야? 남편이 그랬다고 해요. 근데 영자 씨가 끌고 갔어요. 같이 배우자. 나중에 필요할 거야. 그렇게 6개월 동안 복지관 다녔습니다. 카카오톡 보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앱 설치하는 법 배웠고요. 병원 예약 앱, 복지로 앱, 은행 앱까지 배웠거든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근데 한 번 배우니까 되더래요. 지금은 남편도 혼자서 다 해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세상이랑 연결을 안 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영자 씨 부부는 퇴직하고 나서 통장을 3개로 나눴어요. 복지관에서 노후 재무 교육 들었을 때 배운 거거든요. 첫 번째 통장은 생활비예요. 매달 쓰는 돈만 넣어두는 거예요. 월세, 공과금, 식비 이런 거요. 두 번째 통장은 의료비예요. 1년에 쓸 병원비를 미리 빼놓는 거예요. 검진비, 약가, 예상 못한 치료비까지 여기서 쓰거든요. 세 번째 통장은 비상금이에요. 큰일 날 때만 쓰는 돈이에요.
이건 웬만하면 안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좋더래요.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보이거든요. 한꺼번에 새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복지로 앱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확인했어요. 통신비 감면 신청했고요. 남편은 경로 우대로 지하철 무료고요. 보청기 살 때 지원금 받는 것도 앱에서 알았습니다. 영자 씨가 계산해 봤어요. 이것저것 신청 안 했으면 1년에 100만 원은 더 나갔을 거래요. 그게 두 번째였어요.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막은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영자 씨 부부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 가요. 거기서 같이 걷거든요. 비 오는 날 빼고는 매일 30분씩 걸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낙상 예방 운동도 배웠어요. 균형 잡는 운동이에요. 한 발로 서기,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이런 거요. 영자 씨가 그러더래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려는 게 아니야. 안 넘어지려고 하는 거야. 상호 씨처럼 낙상 한 번에 무너지면 끝이니까요. 그걸 막으려고 매일 하는 거래요. 그게 세 번째였어요.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게 관리한 거예요. 영자 씨 부부가 특별히 돈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랑 비슷했어요. 근데 5년째 버티고 있어요. 저축도 거의 그대로고요. 건강도 아직 괜찮습니다. 뭐가 달랐냐면요. 순서를 알았던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이랑 연결을 안 끊었어요. 두 번째,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막았어요. 세 번째,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게 관리했어요. 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한 거 없어. 그냥 순서대로 한 거야. 연결부터 챙기고, 돈 관리하고, 건강은 꾸준히. 이 순서가 맞더라고. 앞에서 만난 분들은 이 순서를 몰랐어요. 아니, 순서가 있는지도 몰랐죠. 영자 씨 부부는 알았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분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영순 씨는 68세였죠. 앱을 몰라서 병원 예약을 못했어요. 한 달 늦어진 게 치료비를 3배로 만들었습니다. 종수 씨는 71세였어요. 복지로 앱을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았거든요. 6년 동안 놓친 돈이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74세였죠.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돈이 한꺼번에 새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저축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상호 씨는 69세였어요. 연결도 잘 되고 돈도 있었는데요. 낙상 한 번에 요양원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영자 씨 부부가 있었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5년째 버티고 있어요. 저축도 거의 안 깨고요. 이 5사례를 보면요. 공통점이 보여요. 무너진 분들은 다 순서가 있었어요. 그냥 한꺼번에 무너진 게 아니었거든요. 영순 씨를 보세요. 먼저 세상이랑 연결이 끊겼어요. 앱을 못 쓰니까 병원을 못 갔죠. 그 다음에 치료비가 커졌어요. 돈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종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지 앱에 연결이 안 되니까요. 받을 수 있는 돈을 몰랐어요. 그래서 적금을 깨게 됐거든요. 정희 씨는 남편이 쓰러지면서요. 돈이 한꺼번에 새기 시작했어요. 막을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상호 씨는 연결도 되고 돈도 있었어요. 근데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니까요. 다 소용 없어졌습니다. 반대로 영자 씨 부부는요. 연결부터 챙겼어요. 스마트폰 배우고 앱 깔았거든요. 그 다음 돈 관리했어요. 통장 3개로 나눠서 세는 걸 막았고요.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했어요. 낙상 안 하려고 매일 운동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예요. 그냥 3가지 다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연결이에요.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거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왜냐하면 연결이 끊기면요. 병원도 못 가고 복지도 못 받거든요. 정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이에요.
근데 돈을 많이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세지 않게 막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놔도요. 한 번에 나가면 버틸 수 없거든요. 정희 씨처럼요. 세 번째, 건강이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일 중요해요. 근데요. 준비 순서로는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상호 씨 기억하시죠? 연결 잘 되고 돈 있었는데요. 낙상 한 번에 다 무너졌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만요.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가거든요. 정리할게요. 요즘 노후는 이 순서로 무너져요. 첫 번째, 연결이 끊겨요. 두 번째, 돈이 새기 시작해요. 세 번째, 건강이 무너져요. 그래서 준비도 이 순서로 해야 해요. 첫 번째,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준비. 두 번째,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하는 준비. 세 번째, 건강이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준비. 이 순서 기억하세요. 연결, 돈, 건강. 이 순서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예요.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준비요. 제일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 못 쓰면 진짜 힘들거든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요. 복지 신청도 앱으로 하고요. 은행 업무도 앱으로 하는 세상이에요. 영순 씨 기억나시죠? 앱 못 써서 병원 한 달 늦게 갔어요. 그게 치료비를 3배로 만들었거든요. 스마트폰 어렵다고 안 배우면요. 세상이랑 점점 멀어져요. 그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네 복지관 가보세요. 대부분 스마트폰 교육 무료로 해줘요. 주민센터에서도 하는 데 있거든요. 혼자 배우려면 어려워요. 근데 누가 옆에서 알려주면 돼요. 영자 씨 부부도 복지관에서 배웠잖아요.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엔 이것만 하면 돼요. 카카오톡 보내기, 병원 예약 앱 쓰기, 복지로 앱 설치하기. 이 3개만 되면 일단 연결은 된 거예요. 나머지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로 앱 꼭 깔아두세요. 거기 들어가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가 나와요. 종수 씨가 6년 동안 몰랐던 게 다 거기 있었거든요. 복지로 앱 쓰기 어려우면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중요한 건요. 물어봐야 알려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게 첫 번째 준비예요.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거요. 이제 두 번째예요.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하는 준비요. 정혜 씨 기억나시죠? 저축 1억 2천만 원 있었어요. 근데 남편 쓰러지고 1년 만에 1,500만 원 나갔거든요. 문제는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나가는 속도를 몰랐던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자 씨 부부처럼 통장을 나누세요.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통장은 생활비예요. 매달 쓰는 돈만 넣어두는 거예요. 월세, 공과금, 식비, 통신비, 이런 고정 지출이요. 두 번째 통장은 의료비예요. 이게 중요해요. 병원비는 따로 빼놔야 해요. 1년에 얼마나 쓸지 대략 계산해 보세요. 정기검진, 약가, 갑자기 아플 때 비용까지요. 그 돈을 미리 빼놓는 거예요. 세 번째 통장은 비상금이에요. 이건 진짜 큰일 날 때만 쓰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돈이요. 이렇게 나눠 놓으면요.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보여요. 한꺼번에 새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요. 간병비 대비를 해두세요. 정희 씨가 제일 힘들었던 게 간병비였거든요. 요양병원비 월 150만 원의 간병비까지 하면 250만 원이었어요.
이게 몇 년 가면 저축 다 없어져요. 그래서 미리 알아둬야 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등급받으면 요양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요. 첫 번째, 연결 준비. 스마트폰 배우고 복지로 앱 깔고요. 모르면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세요. 두 번째, 돈 준비. 통장 3개로 나누고요. 의료비는 따로 빼놓으세요. 간병비 대비도 미리 알아두고요. 이 2개가 먼저예요. 이게 돼야 세 번째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세 번째예요. 건강이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준비요. 상호 씨 기억나시죠? 연결도 잘 되고 돈도 있었어요. 근데 낙상 한 번에 요양원까지 갔거든요. 건강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일 갑자기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준비 방법이 다릅니다. 건강 준비는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무너지게 막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낙상이에요. 안 넘어지는 거요. 통계를 보면요.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 중에 낙상이 꽤 높아요. 고관절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20%가 넘거든요. 살아도 절반 이상이 예전처럼 못 걸어요. 상호 씨처럼요. 그래서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예요. 근력이랑 균형이요. 근력이 있어야 다리가 버텨요. 균형이 있어야 안 넘어지고요. 거창한 운동 안 해도 돼요. 매일 조금씩 하면 됩니다. 영자 씨 부부가 뭘 했냐면요. 아침마다 30분 걸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배운 낙상 예방 운동 했거든요. 낙상 예방 운동은 간단해요. 한 발로 10초 서기,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이런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요. 그리고 집 안점검도 하세요. 상호 씨가 어디서 넘어졌냐면요. 화장실이었어요. 바닥이 미끄러웠거든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두세요. 손잡이도 달아두면 좋고요. 문턱 높은 데는 조심하세요. 낙상 사고 대부분이 집 안에서 일어나요. 밖이 아니라 집이에요. 그래서 집 안점검이 중요합니다. 그게 세 번째 준비예요.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게 막는 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랑 미리 정해두는 거요. 나중엔 누가 돌볼 건지, 비용은 누가 낼 건지, 어디서 살 건지, 이런 거 미리 안 정해두면요. 나중에 반드시 싸워요. 진짜예요.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부모님 아프시면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요. 내가 모셔라. 왜 나만 해야 해? 돈은 누가 낼 건데? 이런 얘기 나오면 가족 사이가 멀어져요. 부모님은 더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미리 정해둬야 해요. 힘들 때 정하려면 싸우거든요. 괜찮을 때 정해야 합니다. 뭘 정해야 하냐면요. 첫째, 돌봄이에요.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가 돌볼 건지, 자녀가 할 건지, 요양보호사 쓸 건지, 요양원 갈 건지. 둘째, 비용이에요. 돌봄 비용은 누가 낼 건지, 본인 저축으로 할 건지, 자녀가 나눌 건지. 셋째, 장소예요. 어디서 살 건지, 집에서 계속 살 건지, 자녀 집으로 갈 건지, 시설로 갈 건지. 이 3가지를 가족이랑 얘기해 보세요. 명절에 모였을 때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무겁게 말고요. 우리 나중 얘기 한번 해보자. 이 정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문서로 남겨두세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그때 그렇게 말 안 했어 이러거든요.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면 좋아요. 정리할게요. 세 번째, 건강 준비.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요. 낙상 안 하게 집 안점검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랑 미리 정해두세요.
돌봄, 비용, 장소. 이 세 가지요. 힘들 때 정하면 싸워요. 괜찮을 때 정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준비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준비. 두 번째,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하는 준비. 세 번째, 건강이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준비. 그리고 가족이랑 미리 정해두기. 이 순서 기억하세요. 연결, 돈, 건강. 그리고 가족. 요즘 노후는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순서가 있거든요. 먼저 세상이랑 연결이 끊겨요. 그러면 병원도 못 가고 복지도 못 받아요. 정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돈이 새기 시작해요. 치료비가 커지고 받을 돈은 못 받고요. 저축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 무너져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준비도 이 순서로 해야 해요. 첫 번째,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준비. 스마트폰 배우고 복지로 앱 깔아두세요. 모르면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두 번째,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하는 준비. 통장 나눠서 관리하고요. 의료비는 따로 빼놓으세요. 세 번째, 건강이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준비.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요. 낙상 안 하게 집 안점검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랑 미리 정해두세요. 돌봄, 비용, 장소. 힘들 때 정하면 싸워요. 괜찮을 때 정해야 합니다. 늙는 건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나이 들거든요. 근데 무너지는 순서는 바꿀 수 있어요. 준비하면 됩니다. 연결, 돈, 건강. 이 순서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에 부모님 계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보내드려도 좋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지금이 제일 위험합니다. 병원비가 아니라 다른 데서 셉니다. 조용히, 꾸준히, 크게. 한 달, 두 달, 세 달. 달력은 그대로인데 잔고가 달라집니다. 우린 아직 멀었지. 그 생각이 가장 비쌉니다. 하지만 오늘 막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달라집니다. 이 영상에서 당장 바꿀 한 가지, 놓치면 안 될 한 가지를 드립니다. 편하진 않지만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전주 69세 정미옥 씨는 요즘 산책길에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더 많았는데 이제는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 휠체어를 밀고 가는 노인들이 눈에 더 자주 띄는 겁니다. 앞으로 10년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무겁습니다. 정미옥 씨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18%, 불과 몇 년 뒤면 20%를 넘어설 것이 확실합니다. 즉,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마을 노인정에 모이는 어르신은 동네 어른 몇 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노인정마다 사람이 꽉 차고 경로당 증축 요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는 단순한 인구 비율 문제가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체감됩니다. 병원 대기실에 가보면 10명 중 6명에서 7명은 65세 이상입니다. 동네 약국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약은 고혈압 약과 당뇨약입니다. 시장에 가면 노인들이 손수레를 끌고 장을 보는 모습이 흔합니다. 버스 안에서는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이 전체 승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풍경은 앞으로 더 뚜렷해집니다. 통계청은 2035년이면 노인 비율이 30%에 도달한다고 전망합니다.
즉,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겁니다. 노인의 수가 많아진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병원비가 더 늘고 연금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돌봄 수요가 폭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결국 사회 전체가 그리고 각 가정이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정미옥 씨는 동네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부모님 부양한다고 힘들다 했잖아. 근데 우리 세대는 부모도 모시고 우리도 늙고 애들마저 줄어드니 더 힘들어질 거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은 줄어들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노인은 많아지는데 이들을 책임질 사회적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노후 위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병원에 가면 순번 대기가 길어지고 요양원 자리는 부족해지고 간병인 인건비는 오르고 국민연금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즉,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사회 전체가 늙어가면 비용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정미옥 씨가 중얼거린 그 말. 앞으로 10년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무겁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정리하자면 노후의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4세 이명자 할머니는 남편을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집에서 돌보는 게 더 이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상담에서 들었던 말은 단순했습니다. 등급을 받으셨으니 본인 부담금 월 6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순간 안도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은 계산서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식비 하루 10,000원, 한 달이면 30만 원. 입맛을 잃은 남편을 위해 간식을 챙기면 1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로션 같은 생활용품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 거기에 미용비, 세탁비, 외출 비용까지 더해지니 어느새 한 달 120만 원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자 개인 간병인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총 비용은 2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2~3달 만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걸 보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더라고요. 이명자 할머니의 고백이 곧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모시면 나을까요? 제가 간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간병인을 쓰면 150만 원 이상이 추가. 진료비와 약값까지 합치면 결국 200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게다가 가족이 직접 돌보면 돈 이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 24시간이 묶이고 직장을 줄이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가족의 3분의 1이 일을 줄였다고 합니다.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고 가정은 빠르게 지쳐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자의 월 평균 지출은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제가 돌봄까지 포함하면 가구당 연간 2천만 원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단기간이 아닙니다. 3년, 5년, 때로는 10년 이상 이어집니다. 집에서 모셔도 요양원에 모셔도 결국 돈은 끝없이 셉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었죠. 이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간병은 단순히 환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꿔놓더라고요. 정리하자면 간병은 요양원이든 집이든 장소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생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준비가 없다면 누구도 이 무게를 버티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 안양 76세 박영자 할머니는 남편이 자꾸 약속을 잊고 밤에 문을 열고 나가려 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처음엔 건망증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 집안의 시간표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챙기고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현관문 잠금 장치를 2번 점검합니다. 낮에는 계속 곁을 지키고 잠깐 비울 땐 이웃에게 연락을 남기고 손목 위치 추적 장치를 확인합니다. 밤이면 더 긴장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뒤척이는 소리에 번쩍 깨고 화장실을 오갈 때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비우고 야간등을 켭니다. 치매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를 겪고 75세가 넘으면 5명 중 1명 수준까지 늘고 80세가 되면 3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도 이 확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치매는 몇 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균 돌봄 기간은 약 8년, 길면 10년을 훌쩍 넘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돈과 시간이 함께 소진됩니다. 간병인 없이 버티면 가족이 지치고 간병인을 쓰면 지출이 커집니다. 월 200만 원의 지출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약값과 진료비, 보호용품과 식비, 이동과 검사를 더하면 체감 비용은 더 커집니다. 1년이면 2천만 원, 10년이면 2억 원이 넘습니다. 숫자는 합계일 뿐이지만 가족에게는 생애 자산의 이동을 뜻합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딸은 근무 시간을 줄이고 아들은 휴직을 고민하고 며느리는 밤낮이 바뀌고 손주들은 집안 분위기에 눌립니다. 돌봄은 한 사람의 병이 가족 전체의 일상이 되는 과정입니다. 식사가 빠르게 끝나고 외출이 점점 줄고 대화의 주제가 약과 진료로 좁아집니다. 그래도 준비가 있으면 다릅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변화 시점을 빨리 파악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집 구조를 손보고 방문 돌봄과 주간 보호를 조합해 숨 쉴 틈을 만듭니다. 가족 역할을 나누고 돌봄 시간표를 만들고 비상 연락망을 붙이고 문서로 의사결정을 정리합니다. 재정은 별도 라인으로 관리합니다. 간병 비급여 소모품을 한 묶음으로 예산화하고 현금성 자산 비중을 올리고 필요시 주택연금 같은 옵션을 검토합니다. 정리하자면 치매는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흔드는 장기 사건입니다. 발견은 빠르게, 돌봄은 나누어서, 지출은 별도 라인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부산 72세 최기문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크게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고혈압과 당뇨는 매달 빠짐없이 병원 문을 두드리게 했습니다.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 정기검진과 각종 검사로 2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가끔 의사가 추가로 권하는 MRI 검사는 보험이 적용돼도 본인 부담이 10만 30만 원. 실손 보험이 있으면 조금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큰 돈이었습니다. 진료비는 큰 병일 때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작은 병들이 매달 쌓이니 훨씬 더 무섭더군요. 최기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 의료비는 단발성 지출이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70대는 300만 원에 가깝고 80대는 4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건 단순 평균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1년에 수십만 원만 쓰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질환의 종류와 생활 습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비급여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2개에 240만 원, 무릎에 맞는 연골 주사 한 번에 5만 원에서 20만 원, 백내장 수술 수십만 원. 이런 항목은
보험 적용이 안 되거나 보장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결국 은퇴 자산은 의료비로 빠르게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아도 부부가 함께 병원을 다니면 한 달 60만 원에서 80만 원이 병원비와 약가, 비급여로 사라집니다. 남는 돈은 생활비로 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식비를 줄이고 난방을 아끼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게 됩니다. 의료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노후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고 치료비 때문에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때로는 아예 치료 자체를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의료비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만성질환은 늘어나고 새로운 치료법은 대부분 고가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검사나 치료가 앞으로는 필수처럼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도 있지만 모든 비용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는 한 달 약값과 검사비만 충당하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결국 본인 부담입니다. 최기문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미룰 때 그게 가장 서럽더군요. 노후에 제일 무서운 건 병원비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노후 의료비는 예상보다 크고 예상보다 오래 이어집니다. 은퇴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확실한 지출, 그리고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전 71세 김길중 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하나만 믿었습니다. 내가 평생 일하며 부은 돈이니 노후는 연금으로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본 순간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현재 평균 수급액은 약 64만 원.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은 100만 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훨씬 큽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50만 원, 1인 기준도 최소 150만 원 이상입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불확실성입니다. 지금도 연금 개편 논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수급 시작 나이를 늦추거나 받는 금액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줄고 노인은 늘어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있잖아. 많은 어르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간병비, 고가주사제, 각종 소모품 같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본인 부담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23년에만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고령 인구가 늘수록 본인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월 최대 32만 원을 줍니다. 하지만 쌀 한 포대 값이 4만 원이 넘고 공과금과 관리비만 해도 한 달 20만 원 이상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생활비의 일부일 뿐 전체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보장 항목 제한, 면책 기간, 한도 초과로 생각만큼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고령이 되면 보험료는 급격히 올라가고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연금도 보험도 기초연금도 우리 노후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김길중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도는 보조일 뿐이더군요.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내가 준비한 현금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금과 보험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제도를 믿되 맹신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인천 68세 조영자 씨는 은퇴 후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언제 큰 돈이 나갈지 몰라 통장 잔고를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후 자산을 나누어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통장을 3개로 나눴습니다. 응급, 생활, 여유, 3개의 주머니를 만든 순간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첫 번째 주머니는 응급 주머니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나오거나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쓰는 돈입니다. 적어도 500만 원, 가능하다면 1000만 원 정도를 비상금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돈은 절대 투자하거나 묶어두면 안 됩니다. 언제든 바로 꺼낼 수 있는 현금 혹은 단기 예금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머니는 생활 주머니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관리비, 공과금, 식비, 교통비, 이 모든 것은 생활 주머니에서 해결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득이 있다면 모두 이 주머니로 모아둡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한 달에 얼마가 꼭 필요한지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이 액수를 기준으로 생활 주머니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머니는 여유 주머니입니다. 말 그대로 즐기기 위한 돈입니다. 여행, 취미, 손주 용돈,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자금이 바로 여기서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는 아끼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여유가 있어야 삶이 지치지 않고 돈 관리도 오래 갑니다. 여유 주머니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준비해도 충분히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돈이 한데 섞여 있어서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3개로 나누고 나니 마음이 안정되고 쓸 때도 죄책감이 줄더군요. 전문가들도 강조합니다. 노후 재정은 금액보다 구조가 중요하다고. 통장을 3개로 나누면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보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 주머니가 있으면 예상치 못한 병원비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고 쓰느냐입니다. 돈은 모양이 아니라 도달성이 중요합니다. 즉,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구조가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수원 72세 이만수 씨는 은퇴 후 가진 자산이라곤 30년 넘게 살아온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연금도 적고 모아둔 예금도 거의 없는 상황. 집을 팔아야 할지 그냥 버텨야 할지 밤마다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으니 사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우리나라 노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산 중 70% 이상이 집과 토지 같은 부동산입니다. 반대로 현금이나 금융 자산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즉, 집이 있더라도 생활비로 바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일정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 아파트를 가진 부부가 만 70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운사이징입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팔고
2억 원대 소형 아파트나 빌라로 옮긴다면 차액 3억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예금이나 채권에 넣어두면 노후 생활비로 안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전세에 살던 사람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옮기면 남는 7천만 원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달 월세가 나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현금이 있으면 응급 상황이나 병원비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만수 씨도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겁니다. 매달 100만 원 가까운 연금이 나오자 생활이 한결 안정됐습니다. 이제는 통장에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니 숨이 좀 트입니다. 집은 팔지 않아도 생활비가 나오는 자산이더군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후에는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현금만큼 중요하다고. 집을 팔 수도 줄일 수도 연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집을 현금화하는 전략을 미리 고민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가장 큰 자산이자 현금의 원천이 됩니다. 팔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집은 팔아야만 돈이 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청주 75세 오말순 할머니는 작은 화장실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비누 거품에 미끄러지던 순간 평소 설치해둔 손잡이를 붙잡으며 넘어지지 않고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손잡이 하나가 제 인생을 지켜줬습니다. 오말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노인 사고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단순한 사고 같지만 골절, 수술,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면 순식간에 삶이 무너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 환자는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수술비만 수백만 원, 재활비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크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건 한 번의 낙상으로 거동이 어려워지고 치매나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안 환경을 고쳐야 합니다. 화장실과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변기 옆과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거실과 복도에는 작은 물건을 치우고 전선이나 러그를 정리해 발에 걸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밤에는 자동 센서 조명을 설치해 어두운 곳에서 헤매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작은 장치들이 큰 사고를 막는 안전망이 됩니다. 둘째, 신체 균형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하체 근육이 단단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균형 감각을 키우는 스트레칭과 체조는 낙상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 점검입니다. 어지럼증, 혈압 이상, 시력 저하 같은 문제는 낙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고 안경이나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오말순 할머니는 손잡이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한 후 집안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화장실, 부엌 현관에 손잡이를 더 설치했고 침대 옆에는 작은 조명을 두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만 원짜리 손잡이 하나가 병원비 수백만 원을 막아줍니다. 정리하자면 노후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생을 뒤흔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작은 안전장치가
병원비와 고통을 막고 무너질 수 있는 노후를 지켜줍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곧 최고의 건강관리이자 노후 준비입니다. 울산 76세 김정순 할머니는 몇 년 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녀들과 모여 앉아 자신의 건강 문제와 재정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돌봄 방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엄마한테 혹시 치매가 오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연명 치료는 원하지 않으니까. 그 점은 꼭 기억해줘. 자녀들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대화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돌봄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불편해하며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 꺼내면 불길하다. 괜히 자식들 힘들게 한다. 하지만 회피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준비 없이 위기가 닥치면 가족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방법입니다. 호흡기 삽관, 인공투석, 심폐소생술 같은 큰 결정을 가족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어르신들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겪는 갈등이 7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돌봄 방식도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치매가 오면 집에서 모실 것인지, 요양원에 맡길 것인지, 누가 주로 돌볼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지, 이런 이야기들은 불편해도 꼭 나눠야 하는 대화입니다. 가족끼리 합의가 되어 있으면 갈등이 훨씬 줄어들고 돌봄 부담이 균등하게 나눠집니다. 재정 상황도 솔직히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남은 돈은 이 정도다. 당분간은 큰 문제 없지만 병원비가 늘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정도의 정보만 공유해도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훨씬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자녀들과의 대화를 마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고 나니 오히려 후련했어요. 자식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대화를 미루면 불안만 커집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결국 사랑이더라고요. 정리하자면 가족과의 대화는 불편함을 피하는 일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사랑은 대화로, 돌봄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오늘 미룬 대화가 내일의 큰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80세의 고영호 어르신은 70세에 탁구를 배우고 75세에 스마트폰을 익혔습니다. 지금은 동호회 활동으로 일주일이 모자랄 정도로 바쁩니다. 나이 들어서 뭘 하겠냐는 말, 다 틀린 말이더라고요. 하고자 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65세면 은퇴, 70세면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의학 발전,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65세는 옛날 50세와 다름없습니다. 머리가 휘어졌다고, 정년퇴직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노년은 이제 소극적 버팀이 아니라 적극적 도전의 시기입니다. 새로운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자산으로 씁니다. 40년 직장에서 배운 기술, 평생 가정에서 쌓아온 살림 노하우, 취미로 갈고 닦은 재능까지 이 모든 것은 다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입니다. 도서관 책 읽어주기 봉사, 마을 해설사, 작은 온라인 상점, 심지어 유튜브까지 노년은 배움과 나눔, 그리고 도전의 기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고영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배우는 게 처음엔 어려웠죠. 손자한테 계속 물어보고 복지관 강좌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한번 익히고 나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작은 도전이 결국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건강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90세까지 살더라도 85세까지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게 진짜 성공적인 노후입니다. 걷기, 근력 운동, 균형 훈련 같은 작은 습관들이 삶을 바꿉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웃고 떠드는 것이 외로움과 우울을 막아줍니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모임, 새로운 배움의 기회는 노년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고영호 어르신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80세인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자식 다 키우고 일도 끝났으니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사는 거죠. 노년은 끝이 아니에요. 준비만 했다면 인생 2막이 활짝 열립니다. 정리하자면 새로운 노년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더 이상 나이는 한계가 아니고 경험과 지혜가 쌓인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돈을 현명하게 쓰고 관계를 이어가며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당당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겁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건강, 돈,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 이 세 가지만 준비해도 노후는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